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비명소리는 날카롭게 산을 찢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험한 절벽을 오르던 홍화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절벽 틈에서 자라난 위태로운 소나무 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았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삐걱거렸고 그녀의 생명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녀의 절규를 듣고 마을 장정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찔한 절벽 아래 위태롭게 매달린 홍화의 모습을 본 그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네. 저기를 어찌 내려간단 말인가.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그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한 볼품없는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홍화의 서방이자 동네 바보로 소문난 이선이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절벽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주변에 버려져 있던 낡고 썩은 동아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고? 한 장정이 소리쳤지만 이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아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을 절벽 아래 홍화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흡! 이선이 땅에 발을 받고 기합을 넣는 순간 그의 굼뜨고 어수룩했던 몸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썩은 동아줄 하나에 아내의 무게와 자신의 무게를 모두 싣고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내를 절벽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앙상했던 팔뚝에 쇠심줄 같은 근육이 꿈틀거렸고 바보처럼 해실거리던 그의 눈에는 서늘하고도 섬뜩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네 바보가 썩은 동아줄 하나로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전 절벽에서의 모습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혹은 자신들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수군거렸지요. 다음 날 이선은 다시 예전에 그 동네 바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낮에 이선은 그야말로 볼품없고 무능한 사내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굼뜨고 어수룩했으며 3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에도 그저 좋다고 해실해실 웃기만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이선 바보라 부르며 그의 등 뒤에 돌멩이를 던지거나 흙을 뿌리는 짓궂은 장난을 치기 일쑤였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허허 이놈들 기운도 좋구나 하며 바보처럼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홍화에게 그런 남편은 속 터지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에서 작은 좌판을 벌여 억척스럽게 나무를 팔아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장사는커녕 밥값 하나 제대로 벌어오지 못했으니 그녀의 입에서는 마를 날 없이 구박과 잔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인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마당이나 쓸고 있는 게요. 당장 저작거리에 나가 푼돈이라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시오. 그녀의 등살에 이선은 늘 허허 알았소 하며 마지못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작거리에 나가 하는 일이라곤 다른 지게꾼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멍하니 구경하거나 주막집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홍화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요. 홍화는 입만 열면 남편을 구박하고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내라며 타박했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남편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말투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남편을 지키려는 서툰 애정의 표현이었지요. 저작거리의 왈패들이
어수룩한 이선을 둘러싸고 조리돌림하며 그의 보찜을 빼앗으려 할 때면 어김없이 홍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왈패들의 앞을 막아서며 앙칼지게 소리쳤지요. 이놈들아, 저희는 내 서방이다. 내 서방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될 것이다. 그녀의 드센 기세에 왈패들도 혀를 내두르며 물러서기 일쑤였습니다. 홍화의 진짜 소가리는 밤이 되면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밤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안 돼! 모두 죽었어! 하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의 등은 늘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붉은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홍화는 그런 남편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켜보며 그의 등을 쓸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의 그 바보 같은 웃음 뒤에는 대체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오?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에 불길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조정의 명이라며 조백호라는 젊고 야심만만한 무관이 이끄는 수백 명의 군사들이 고을에 새롭게 주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적의 잔당을 소탕하고 국경의 방비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수상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조백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고을의 모든 장정들을 관하로 불러 모아 험한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지요. 이 고을은 너무나도 평화롭군. 평화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 나는 이곳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뿌리부터 뜯어고칠 것이다. 그의 핑계 없는 포갑에 백성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누구 하나 감히 불평 한마디 내뱉지 못했지요. 이선과 홍화의 삶에도 그 폭풍의 전조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조백호의 군사들은 저작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에게 억지로 헐값의 물건을 빼앗거나 안악들을 희롱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횡포에 홍화의 작은 좌판도 무사하지 못했지요. 이 나물이 금가루라도 묻혔느냐? 어디서 이따위 것을 돈을 받고 팔아? 군사들은 홍화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나무를 발로 짓밟고 좌판을 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홍화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대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거친 욕설과 위협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이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조백호가 고을에 주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역적의 잔당 소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오직 단 한 사람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끔찍한 학살극의 유일한 생존자를. 조백호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자객들을 시켜 과거 시험장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무고한 선비들을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건을 선비들의 반란으로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권력욕에 눈먼 한 개인의 잔인한 학살극이었지요.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학살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 더미 속에서 죽은 척 숨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조백호의 아버지는 평생을 그 살아남은 망령의 존재에 두려워 떨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 찾아라.
그날의 유일한 생존자를, 살아남은 그 시체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 숨통을 끊어버려라. 그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가문은 결코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조베코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지난 몇 년간 그 생존자의 행방을 샅샅이 뒤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신분을 숨긴 채 바로 이 외딴 산골 마을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가 아는 단서는 단 하나. 그는 비록 평범한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몸에는 월광 검법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월광은 당시 학살당했던 선비들이 비밀리에 수련했던 검계의 이름이었습니다. 조베코는 고을의 모든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며 그들 속에서 10년 전에 그 망령의 흔적을 끈질기게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조베코는 매일같이 말을 타고 장터를 순시하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서운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보통의 무광과는 달랐지요. 그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무게중심, 호흡, 그리고 걸음걸이 속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시선이 장터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소란에 멈추었습니다. 동네 아이들 대여섯 명이 한 볼품없는 사내를 둘러싸고 이선 바보, 이선 바보라며 돌멩이를 던지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은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그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서툰 몸짓으로 돌멩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조베코는 처음에는 그저 한심한 광대 노름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 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베코의 눈이 번쩍 하고 빛났습니다. 이선의 움직임. 그것은 분명 맞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지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날아오는 돌멩이의 길을 아주 미세한 무게중심의 이동만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의 웃음. 그 바보 같은 웃음 뒤에 아주 찰나의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무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조베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생존에만 집중하는 극도로 훈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찾았다. 조베코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저 동네 바보로 위장한 사내. 저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그리고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찾아 헤맸던 과거장 학살 사건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것을 이선의 정체를 직감한 조베코는 곧바로 그를 잡아 족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신중한 사내였지요. 그는 먼저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작거리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왈패 두목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선과 홍화의 좌판을 가리키며 은밀한 명령을 내렸지요. 저기 저 계집의 좌판을 시끄럽게 만들어라. 그리고 저 계집에게 약간의 모욕을 주도록 해라. 단, 저 옆에 있는 산에 저 바보 녀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아야 한다. 알겠느냐? 왈파의 두목은 군사들의 우두머리인 조베코의 명령에 신이 나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곧장 홍화의 좌판으로 향했지요. 이런 젠장,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이냐? 썩은 것을 팔고 있잖아. 왈패는 다짜고짜 홍화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나물 더미를 발로 걷어차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홍화의 턱을 더러운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었지요. 내년의 얼굴은 이 나물보다는 먹을만 하구나. 오늘 밤 내 술 시중이나 들지 않겠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바보처럼 웃고만 있던 이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가늘어졌습니다. 홍화가 모욕을 당하는 순간 이선의 내면에서는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의 늑대가 포효하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왈패놈의 목을 맨손으로 부러뜨려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힘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평화로운 삶은 끝장입니다. 아내 홍화마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바보의 가면을 더욱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왈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말투로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지요. 나리, 제발 제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 병신 같은 놈이. 왈패는 이선의 비굴한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져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이선은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맞았지만 그의 몸은 맞는 순간의 충격을 마치 부드러운 솜처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왈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쓰러진 이선을 발길질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길질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선은 분명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뱀처럼 혹은 연기처럼 왈패의 발길질을 아주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피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식이. 몇 번을 허탕을 친 왈패는 제풀에 지쳐 헐떡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한심한 바보를 구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잡히지 않는 헛개비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선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정말이요. 나는 싸울 줄 모르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조베코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광보법이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회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전설적인 비밀 검계의 월광의 동문보법이었습니다. 조베코의 의심은 이제 서늘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찾았다. 10년을 숨어 지낸 월광의 마지막 쥐새끼. 그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선의 가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벗겨 그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유언을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바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야수를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선을 잡기 위한 더욱 잔인하고 직접적인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머릿속에서 이선의 유일한 약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아내 홍화를 이용한 비열한 계략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베코의 서늘한 시선을 이선 역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곧 탄로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지요. 그날 밤 그는 어김없이 10년 전의 그 끔찍한 악몽에 다시 사로잡혔습니다. 10년 전 이선은 동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총명하기로 소문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벗들과 함께 월광이라는 비밀 검계를 조직하여 학문과 함께 무예를 수련하며 훗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꿈을 꾸고 있었지요. 비극은 과거 시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막 시험을 치르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자객들이 비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과거장에 있던 모든 선비들을 역적의 무리라며 닥치는 대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선은 눈앞에서 자신의 벗들이, 친구들이,
속수무책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과거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지요. 그는 싸우려 했지만 압도적인 수의 자객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친구의 시신 아래 죽은 척 숨어 그 끔찍한 학살이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수백 구의 시체 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심지어는 검을 잡는 법까지 모두 잊어버린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바보라는 가면 속에 깊숙이 봉인했던 것입니다. 그가 밤마다 꾸는 악몽은 바로 그날의 핏빛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마다 몰래 칼을 갈았던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무력하게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조베코는 이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가장 비열하고도 효과적인 함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선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단 한 사람, 바로 아내 홍화를 인질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조베코는 자신의 군사들을 시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홍화를 관아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군량미를 훔쳐 시장에 내다 판 도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요. 내 인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감히 나라의 군량미에 손을 대다니. 이는 군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죄다. 홍화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 소식은 곧 저작거리에 퍼졌고 이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조베코는 이선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들었느냐, 이선. 네 아내가 군량미를 훔친 죄로 내일 아침 참수될 것이다. 허나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지. 만약 네가 오늘 밤 자정까지 관하로 와서 네가 진범이라고 자백한다면 네 아내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이선은 모든 것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베코의 비열한 함정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하로 가는 순간 그는 월광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정체가 탄로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홍화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이선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눈앞에서 동료들을 모두 잃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무력하게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지요. 그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죽은 듯이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피를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고 죽은 벗들의 무덤 앞에서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선의 바보 같던 웃음이 멎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학살극에서 살아남은 냉혹한 생존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낡은 오두막, 가장 깊숙한 곳, 아궁이 밑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흙을 파내고 기름종이에 쌓인 길고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꾸러미를 풀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칠흑같이 검고 서늘한 달빛을 머금은 듯한 한 자루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던 그의 죽은 친구의 피가 묻은 바로 그의 옛 검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다시 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칼은 주인의 살기에 반응하듯 낮게 울었습니다. 잠들었던 용이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이선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관아의 높은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관아의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조백호는 이선이 올 것을 대비하여 관아 곳곳에 자신의 정예 군사들을 촘촘히 매복시켜둔 상태였지요. 하지만 이선은 월광이었습니다. 그는 달빛의 그림자를 타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그는 담벼락을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게 넘어 관아 안으로 소리 없이 잠입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지붕 위를 고양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민해져 군사들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홍화가 갇혀있는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옥사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관아의 구조를 마치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며 최단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소리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생은 피했습니다. 그는 칼등으로 순찰을 돌던 경비병의 목덜미를 쳐 소리 없이 잠재웠습니다. 그는 마치 안개처럼 바람처럼 건물의 그림자를 타고 소리 없이 그리고 멈춤 없이 관아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선은 홍화가 갇힌 지하 옥사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좁고 긴 외길이었고 복대는 수십 명의 정예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빈틈없이 경계를 펴고 있었지요. 더 이상 숨어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선은 복도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허리춤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쉬잉 맑고 서늘한 소리를 내며 뽑혀 나온 칼날이 희미한 등불빛에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바람처럼 섬광처럼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그의 검술은 분노에 찬 복수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 아래서 슬픈 춤을 추는 듯 고요하고 처연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월광곡. 그것이 바로 그의 검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칼끝이 허공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군사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는 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자신의 벗들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물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끝 마지막 병사가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달빛 같은 칼날을 인지했을 때 그의 의식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복대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의 정예 군사들이 마치 잠이라도 든 듯 복대 쓰러져 있었고 그 피의 강 한가운데 이선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피바다를 뚫고 이선은 마침내 홍화가 갇혀있는 지하 옥사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쇠로 된 거대한 자물쇠를 칼로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굉음과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옥사 안 가장 구석진 곳에 홍화가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피 묻은 복면의 사내를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이선은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 묻은 복면을 벗었습니다. 홍화. 그의 입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내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렸습니다. 홍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분명 자신의 서방 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바보 같고 어수룩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서늘했으며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조금 늦었소. 그의 나지막한 말 한마디에 홍화에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선은 그런 아내를 그저 말없이 굳게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옥사를 빠져나와 관아의 넓은 마당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앞을 한 사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백호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10년 전 그날의 망령. 조백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숙적을 만난 무인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님의 유언이다. 오늘 내 손으로 그 지긋지긋했던 과업을 마무리 짓겠다. 학살극의 유일한 생존자와 그 학살을 주도했던 자의 아들.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마지막 대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홍화를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의 검, 월광도를 고쳐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와 먼저 움직인 것은 조백호였습니다. 그의 검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처럼 맹렬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호참도를 마치 깃털처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쉴 새 없이 이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을 찢는 무서운 파공음이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이선의 검은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조백호의 맹렬한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고 유려한 몸놀림으로 호랑이의 발톱을 흘려보내고 피하고 쳐냈습니다. 그의 검은 방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백호의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몇 합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조백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은 맹렬했지만 번번이 허공을 갈랐고 그의 체력은 급격하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선의 호흡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마침내 조백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 순간 이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어 조백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월광도가 달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카강.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조백호의 거대한 호참도가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선의 차가운 칼끝이 그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승부는 결정된 것입니다. 죽여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조백호는 눈을 감고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조백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이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자루로 조백호의 오른쪽 어깨 힘줄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뚜둑 하는 소리와 함께 조백호의 어깨뼈가 탈구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시는 검을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크흑, 왜 나를 살려두는 것이냐? 차라리 깨끗하게 죽여라. 조백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비의 죄는 네가 짊어질 것이 아니다. 이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평생을 네 아비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너의 벌이다. 이선은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라는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자비로운 방식으로 과거의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선과 홍화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날 밤 마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는 병조판서 조대감의 아들 조백호가 갑자기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과거장의 선비들을 위한 거대한 위령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위령비는 조백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세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그렇게 월광의 전설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한 생존자의 처절한 복수, 그리고 마지막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한 안악이 저작거리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화였습니다. 자자, 골라요, 골라. 오늘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요. 그리고 그녀의 좌판 뒤편 그늘진 곳에서 한 볼품없는 사내가 바보처럼 해실해실 웃으며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이었습니다. 이 인간아, 손님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거기서 뭘 하는 게요? 홍화의 앙칼진 목소리에 이선은 허허, 알았소, 알았소 하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평범한 동네 바보 이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모든 비밀과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내 홍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왕후장상도 천하제일검도 부럽지 않은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따스한 봄 햇살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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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있었습니다.